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게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놔서 큰 수익도 없는데 뭐하러 놓겠냐라고 하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문제점들,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축소가 되면서 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임대인은 악, 임차인은 선,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전세 시장의 축소는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또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호 대책 발표 후 2달이 지났는데요. 현장에서 체감되는 분위기와 집값 움직임은 어떤가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거래는 축소가 됐지만 선호되는 입지의 가격, 선호 현상은 더 단단해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또 거래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은 상당 부분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월 15일 규제 지역에 대한 그 규제가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지만 대출에 손이 닿지 않는다든지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 거래를 중단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지만 비자발적으로 금융 환경과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거래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되겠다 수요들은 멈춰 있긴 하지만 시장의 전체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체결된 거래들 한 건 한 건이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가격선을 만들었고요. 이런 만들어진 그 가격이 시장에서 물량의 희소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 12월에 지금 오늘 촬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둘째 주 정도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0.18%로 전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올라갔겠죠. 지금 올라간 흐름을 보면은 역시나 정책적인 효과가 소위 말하는 그 약발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그 대응, 그리고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격을 더 올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적인 측면을 보면은 12월에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 한 2,000건대 중반치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거래들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축소되는, 소위 말하는 압축 거래 중심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 환경을 보더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시장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완전히 꺼져버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수요가 멈춰있는 상황, 소위 말하는 병목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규제가 풀리거나 또는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격의 반등세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출과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가격을 끌어내리지 못했고, 압축된 시장에서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가서 선호지라든지 특정 상품 중심으로는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평평하게 펼쳐있던 거래가 압축이 되면서 이 압축된 만큼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튀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는 규제의 역설이 이번에도 적용되고 있나요? 지금 규제를 통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 규제 역설,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시장에서 작동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6월 27일이 대출에 대한 규제예요. 또 9월 7일은 공급에 대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또 1015 대책은 규제에 대한 지역을 확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6월 27일 대출로 통해서 뭐 생애 최초라든지 또 전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대출로 인해서 끌어올렸던 수요들은 일정 부분 둔화시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요를 억제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 들어왔던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에 조금 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 신호 자체가 민간 시장에서 공급 물량들은 상당히 축소가 되겠다. 그리고 양질의 공급이 나오기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공급 정책이 나온 이후 민간 시장 그리고 분양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렸죠. 거기에 10월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를 했는데, 결국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통해서 풍선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확대를 했다라는 거는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광범위한 만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유예 기간이 없이 상당 부분 기습적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계약 과정 안에서 계약을 포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계약 과정 안에서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광범위한 확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규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전세로 나와야 되는 물량에 투자자들이 직접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거주자들이 본인의 그 일정보다도 빠르게 가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죠. 그 말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매매 물량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우수한 입지 같은 경우는 약 한 70에서 한 90% 정도의 지역별로 물량들이 줄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출로 인해서 수요는 축소를 시켰고, 공급 확대는 시도는 했지만 시장에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리고 10월 15일 이후로 이런 신규 공급이 막혔다면 유통될 수 있는 공급들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도 축소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규제의 역설로 인해서 사실 정상적인 작용보다 부작용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역설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선 역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통계라든지 집값 동향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오르고 특정 상품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패턴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규제를 통해서 풍선 효과라든지 반사이익을 봤던 상품과 지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신중하게 이런 규제의 역설을 단순하게 모든 그 부동산과 상품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은 위험한 그런 결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항상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풍선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풍선 효과는 우선 지역적인 풍선 효과도 나타날 것 같아요. 과거는 우리가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었어요. 한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났고, 또 지역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지역들 또는 인접된 지역들로 풍선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두더지 잡기식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풍선 효과를 우려를 해서 지역 규제를 광범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광범위한 풍선 효과를 대비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택가격의 불안, 이런 심리가 작동되는 지역들, 그리고 주택가격이 앙등하는 지역들 중심으로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또는 주택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차이가 워낙 많아지면서 이런 양극화가 심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까지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규제를 당해왔는데, 뭐 다른 지역도 같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를 안 받는 그런 그 구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풍선 효과가 과거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진공 효과로
빨아들이는 구조, 이런 현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풍선 효과가 있는데, 예전에 상품별로 다양한 풍선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규제를 하다 보면은 주택을 벗어난, 과거에는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건물주를 희망했던 다양한 뭐 건물 관련된 수익형 부동산, 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대장주 아파트를 바라보는, 그래서 건물주보다 대장주가 오히려 주택 가격과 뭐 건물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땐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에 대한 풍선 효과도 전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 배경을 보면,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택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에 대한 그 풍선 효과, 이 부분들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매 시장이 옥죄진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임대 시장에 뛰어들면서 관망하려는 수요들도 있겠지만, 비자발적으로 매매를 못하는 수요들까지도 임대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그 가격과 불안 요인들, 이런 것들이 지수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은 전세 가격은 0.0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보다도 내년, 소위 말하는 학군 수요가 밀집되는 그 지역과 또 학군 수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봄 시즌에는 좀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풍선 효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적인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수요들이 제거가 되는 이런 규제가 작동할 거다라고 인식들을 했고, 그 수요들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안 하거나 미루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점을 조정하는 그런 수요들이 풍선처럼 밀려나서 나중에 규제가 풀렸을 때 일시적으로 수요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점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자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할 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것들, 결국 금융, 세제, 거래, 그리고 공급과 집행 과정 안에서의 행정적인 그 단속,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금융적인 측면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DSR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대출, 그다음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금적인 규제도 항상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그 세금,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거래세가 낮춰져서 시장의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를 건들지 않고 보유세만 올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세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주택 가격에 상당한 부작용, 그리고 임차인도 고통을 받는 그런 시장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규제에 대한 지역들, 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외에는 뭐 분당이라든지 과천, 이 지역들도 가격들이 뭐 올라가면서 수도권까지도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들, 뭐 동탄이나
구리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 정책을 시도를 하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소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 정책을 지역 규제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규제 지역을 축소를 시킨다라고 하면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서 주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안에 놓여 있는데, 이런 선택이 주택 시장 가격의 불안정과 안정, 이 선택을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 길목 앞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뭐 공급에 대한 뭐 여러 카드들이 있겠죠.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그 훼손을 해서 거기에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최대한 완화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가지고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프레임은 일정한 그 트렌드는 좀 벗어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물량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그린벨트를 통해서 집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다고 해도 약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비아파트를 활용을 한다라고 해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필요하죠. 결국은 지금 당장 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기축주택 안에서 유통 물량이 회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앞서서 거론됐던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지역 규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세금 규제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가는 이 방향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해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이 집들을 안정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전세 수요를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불법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허위 계약, 다운 계약,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뭐 일반적인 규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정적인 보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가 나열을 했지만, 이 나열된 방식보다는 제가 제안하는 오히려 규제를 더 완화를 하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으로 간다라면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유턴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2026년은 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정책의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026년은 지금까지는 규제해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는 뭐 수요 관리의 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 수요를 핀셋적으로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신뢰와 방향, 그리고 기조를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국토부의 업무 보고를 보더라도 공적인 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물량들을 100만 호 이상 내놓겠다라는 방향성은 제시를 했죠. 그런 것들은 완화나 주택 관리,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방향성 제시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이고, 실제로 물량들의 안정화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역할도 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 수요는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움직이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악마화하는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미래의 공급만 기다리게 된다면 시장에서, 전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물리는 수요를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도 일정 부분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확대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분들도 시장에서 일정 부분 물량들을 유통시키고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악마화할 대상은 아니고 정부와 함께 같이 갈 그런 관리의 대상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에 대한 실행 속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틀 안에서 수요들을 관리를 하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과의 그 공생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2026년은 규제보다는 결국 그 수요 관리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세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은 어떻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세에 대한 부분들, 전세 대란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전세가 사라진다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가격을 올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11월부터 12월 의 기준을 보면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전세 매물은 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약 서울의 매물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하고 월세 비중이 좀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2020년도에 월세 비중은 약 한 41% 정도 됐는데 2024년 말로 보면 월세와 반전세를 합친 비중을 보면 한 60% 정도가 지금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원인을 보면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우선 지금 금리가 변동이 되면서 주택을 활용한 그 수익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선호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사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나 또는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월세를 선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하는 것 자체가 월세가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월세에서 큰 보증금을 키핑을 하지 않고 조금 빼놓고 매매로 전환했을 때 큰 금액을 저축한 금액하고 통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은 전세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적인 전세가 축소가 됐고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자발적인 전세 수요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수요들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표현드리는 비자발적인 거는 주택 매입을 하고 싶지만 대출이 안 나오거나 전세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된다라면은 전세를 선택하지 않은 그런 전세의 의사결정이 없는 수요들도 전세 시장으로 밀려들어서 수요가 중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인가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가속화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세무에 대한 부담들이 이 비아파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불공정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불공정 뭐 이런 것들도 많은 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주택을 뭐 10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50억짜리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양산이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요구를 하는 게 주택의 수로 판단을 하지 말고 주택의 가액으로 판단을 하자. 5억짜리 주택 5개를 갖고 25억과
25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거나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더 비싼 아파트에 양질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득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지 왜 주택의 수로 가느냐, 뭐 이렇게 시장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정책적인 요구를 담아서 그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전세 물량과 월세를 공급을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 결국 전세 공급들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고 월세 쪽으로 수요들이 많이 이동이 되면서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게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역시나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임대인들 중심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운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월세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이 구조적인 변화 안에는 전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축소, 정책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모습들.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다주택자에게 유연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유연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동의하시나요? 지금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세라는 게 물론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는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에서는 니치 상품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니치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고객들을 위해서 판매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 상품하고는 조금 더 멀어지는 이런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고급 상품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강남권의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전세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은 뭐 전세,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보다는 극소수의 선호되는 지역의 상품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니치 상품이 된다라면은 그 상품으로는 고급화 상품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보면 핵심 위치의 도심과 신축 대단지 중심으로는 전세가 유통이 된다라고 해도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학군지 중심도 전세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주요 지역으로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전세에 대한 그런 과거의 일극체제 이런 거에서는 지금은 월세 강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방이나 구축, 저가 주택에는 물론 전세가 있긴 하겠지만 전세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상품으로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근 보증금을 3개월간 못 받으면 세입자가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대한 회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이분들의 피해를 막자라는 취지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임차인들에게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취지가 적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필요성도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려면 좀 점진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급진적으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적응하는 데는 조금 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 부정적인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일시적으로 지금 유동성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이거 나서 큰 수익도 없는데 뭐하러 놓겠냐라고 하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문제점들,
이런 기피가 된다라면 전세 물량에 대한 공급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축소가 되면서 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에 대한 그 선택지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측면에서는 강화가 되겠지만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작동을 하고 너무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비용들, 어떤 충격 비용들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라든지 악의적인 임대인들을 억제하겠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임대인들이 악의적인 임대인인지 그리고 상습범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은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착한 임대인도 시장에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악, 임차인은 선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전세 시장과 또 이 전세 시장의 축소는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33%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지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부작용은 없을까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법안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연간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허그의 전세 보증보험의 적자가 3조에서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그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되겠죠. 뭐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보증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런 모두가 안일하게 관리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리스크 관리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만약에 이런 제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은 뭐 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 전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고가 전세를 놓는 주택이나 또는 고가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분인데도 전세에 머무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그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고가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고가 주택에 전세를 줄 정도의 주택 운영자, 임대인이라고 한다라면은 자금적인 여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라에서 이렇게 보존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악의적으로 활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고가 전세나 고가 주택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배려 안에 들어가는 게 적당하냐라고 본다라면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일하게 뭐 예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소진되는 것보다는 사기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판결이 나온 전세 중심으로 보험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제도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제도의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차 법안 강화로 인해 집주인들은 외국 사례들처럼 세입자 면접을 보겠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정말로 세입자 면접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올까요? 세입자에 대한 그 면접들은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죠. 그 면접이라고 해서 대면을 통하는 면접도 있겠지만 서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그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임차나 이런 과정 안에서의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서류 안에서 신용에 대한 그 점수 그런 것들도 확인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신용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그 신용도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서로 간에 어떤 신뢰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 대한 그 거주가 굉장히 엄격한 곳인데 그 엄격한 곳 안에서도 임차인들에 대한 그 보호가 많이 받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면접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죠.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라든지 서류에 대한 그 심사, 그리고 경쟁률도 굉장히 좀 치열하다는 점. 그만큼 독일이라는 나라가 임차인을 배려하는 나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라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연대에 대한 그 보증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집주인에게 내가 여기서 잘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는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임차인들도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위한 서류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뭐 제도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 안에서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직장이라든지 또 소득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안전한 세입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임대인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고용 중심지라든지 뭐 강남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인보다 임차인들이 소득 여건이 더 좋은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인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도로는 자리 잡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현재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집주인들에 대한 그 요구가 강력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규제를 통해서 전세 물량이나 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런 현상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그 면접,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증금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신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보증금이 뭐 5억이다, 뭐 10억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고 신용도가 정확하다라고 하면 이 높은 보증금을 최대한 좀 낮춰줄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월세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면 내 집 마련할 때도 도움이 되고 본인이 디파짓으로 보이는 이 그 보증금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좀 투자도 하고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의 월세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해도 2천만 원 정도 안 되는 보증금을 놓고 300 정도의 월세를 내는 것들은 합리적일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뭐 한 3억 정도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좀 적게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을 한 1억 정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유동이 되지 않고 투자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면접이라는 게 임차인들의 권리를 굉장히 축소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뢰도가 올라가면 과도한 보증을 낮출 수 있는 환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전세 구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임대 시장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전세라든지 월세를 활용해서 전세하고의 비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때 비용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전세를 너무 고집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최근에 축소가 되다 보니까 가격과 입지가 대비했을 때 너무 프리미엄이 껴있다라고 판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세에 머무르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 정도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출퇴근이라든지 또는 연식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가 없어서 단순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프리미엄이 너무 껴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프리미엄의 부담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없다라는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혼돈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전세가 없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5년 이상 거주를 한다든지 또 가격 대비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전세만 보시지 말고 매매도 판단을 해봐라. 하지만 매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전세 물량이 없어서 매매를 선택을 하는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라는 구조 자체가 일시적으로 대란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화 안에 있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매라는 시장 그리고 월세라는 시장도 폭넓게 잘 가치 판단을 하고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의 거주 환경을 잘 갖춰서 안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봐야 할까요? 무주택자들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무주택자하고 가격 기대에 대한 무주택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거래량들은 줄고 선호되는 입지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무주택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진지한 그 고민을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오르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에도 계속 오르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곳이라면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고요. 하지만 어차피 내가 실거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를 거다. 그리고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매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기대를 갖고 아파트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상당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택이라는 것들은 가격이 일정한 방향으로만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무리 우세한 지역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의 그 조정을 겪게 되는데 감당할 가능성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수할 때 굉장한 고통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거래량을 보더라도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2천 중반 정도의 그 거래예요. 그 말은 선택적인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가격 지수에서도 상승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안에서 신고가가 올라가는 거는 압축된 거래거든요.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격이 아니라 이 압축된 거래 중심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압축되는 시장 안에 과하게 가격을 높게 잡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압축되지 못하는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라면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해제됐을 때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회귀됐을 때 그럴 때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나 DSR의 규제를 받아가면서까지도 무리하게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대출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정책 대출이 좀 풀렸을 때 매입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월세가 높다라고 해도 대출금보다도 낮은 수준의 지역이 있고 대출금보다도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대출의 부담이 월세보다도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택은 지금 당장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원히 내가 이제 실거주 중심으로 좀 사겠다라고 하고 전세에 대한 그 대출금리, 월세에 대한 가격 이런 거보다는 좀 부담감이 적다라고 하면은 실거주 중심으로는 매입을 해도 되겠지만 선별적으로 가격 기대를 갖는 이런 무주택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따져 짚어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지성에 가까운 그런 투자 기대 심리를 생각을 하면서 소위 그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하게 본인의 투자 심리가 소멸되면서
이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주택자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 키워드만 가지고 풍선 효과 기대 심리로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 자체는 비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동성, 그리고 실수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입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천 방향으로 본다라면 뭐 역세권과 학군, 생활지 이런 지역을 매입을 하시는데,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단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단지 안에서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단지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비규제 지역들이 있는데, 비규제 지역을 선택을 만약에 해야 되겠다,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들,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거든요. 그런 본인의 사정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비규제 지역도 선택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가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GTX와의 거리가 좀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 호재만 작동하는 지역들은 당연히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외곽이면서 소형, 그리고 비역세권, 구축, 임대 수요가 낮은 곳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 하방에 방어가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외곽 지역에서도 소형과 구축, 그다음 임대 수요가 없는 지역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그 힌트들을 보면은 상승 지역의 공통점은 거래량은 적긴 하지만 실거주 수요가 버티고,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기대 심리가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는 매입을 하셔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외곽의 저가 지역이면서도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 정체가 나타나는 곳들, 그리고 하락하는 곳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무주택자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싸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과연 시장에 내놨을 때 다시 팔릴 수 있겠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특히나 무주택자 중에서도 자금적인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매각을 하셔야 되는데, 매각이 어려울 수 있는 상품과 지역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갈아타기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상향 갈아타기보다는 위치를 좀 압축해서 갈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고, 또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 상향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평수를 키운다든지, 그리고 평수를 키우기 위해서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입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그 압축적인 위치로 가야 되는데,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단지로 가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선택을 위해서 지역을 벗어나는 것보다는 면적은 좀 적더라도 도심권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와 입지가 좀 더 중심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그 수요자라고 한다라면은, 갈아타기의 대상은 황금성이 높은 단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도 버틸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집들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등해서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끝까지 가격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곳들이라고 하면 규제의 반사이익 또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지역과 단지가 아니라, 그 지역과 단지가 펀드멘탈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단지보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단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지역 선택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는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불리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수를 늘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금과 대출도 한 채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성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그 양극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약 한 20% 정도만 시장을 주도하는 그 지역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체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통계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 강남, 송파,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 마포, 용산, 성동 이런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거든요. 그 지역들은 똘똘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브랜드라든지 평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입지와 또 실수요, 그다음에 거래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똘똘한 한 채에서 발현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영원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본다라면 똘똘한 한 채의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똘똘한 한 채의 지역과 똘똘한 상품을 선택을 해봐야지 향후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갈아타기라든지 또는 매각이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갭 투자 방식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일까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전세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어려운 환경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나중에 정체가 된다든지 규제가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주택자들이 과연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갭을 활용해서 매입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 시장이 막혀 있다 보니까 비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전세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갭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입지가 비아파트라고 하면 최상의 그 지역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전세 그 수요가 확실하거나 내가 보증에 대한 여력들이 있는 이런 분들은 매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그런 매입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위험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쪽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재 성격을 하는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만한 면적을 갖고 있다든지 아파트가 강세인 지역에 인접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 강세인 이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격 상승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면적이 적은 원룸 형태의 1인 가구가 들어가는 이런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월세에 좀 치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라는 지금 전세 사기 이후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좀 선호도가 좀 얕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빌라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이 가시화된 지역 외에는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한 그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빌라에는 많은데 이 빌라 안에서 재개발의 그
그 키워드를 벗어난 그런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상당히 축소가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은 약 한 5천 가구가 안 되는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나와 있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결국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축소가 되는데 이 순환될 수 있는 물량을 보면은 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될 수 있겠죠. 기존에 있었던 전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신규 단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입주 물량 안에서도 최근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임대차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 입주를 안 하고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면서 입주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들이 축소된 입주 물량 안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전셋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은 전세 가격의 불안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규 전세들이 결국은 시장의 물량들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5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그 가구 안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들 대비했을 때 시장에 축소된 물량은 더 많거든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못 사다 보니 시장에서 물량 자체가 줄었죠. 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이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냥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 5천 가구가 안 되는 물량이 시장에서 입주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수십 배에 달하는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전세 시장 안에서의 문제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매매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전세 수요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누적되는 그 전세 수요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물량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월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입주 물량이 전세 가격과의 연동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과 또 월세 시장까지도 불안 요인이 전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겪게 될 것들은 굉장히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내년의 금리는 어떻게 예상하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리는 지금 낮아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올해는 뭐 한두 차례 정도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왔는데 부동산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컨센서스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도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장, 그리고 원화에 대한 그 약세장으로 인해서 금리에 대해서도 쉽게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하지만 그래도 금리는 한두 차례 정도는 낮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낮춰진 그 금리 환경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6년에 금리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굉장히 크게 직결되기보다는 대출 규제에 대한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대출 규제에 대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려고 해도 금리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약하다고 하면은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좀 더 완연하게 좀 풀릴 거라는 기대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금리와의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 속도 조절이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저가 주택, 특히 7억에서 한 15억 정도 구간되는 요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울 상급지와 그 외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상급지하고 그 외 지역의 양극화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의 상승률을 보게 된다라면은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해도 가격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아파트의 가격이 한 10% 상승하는 거하고 100억짜리 아파트가 10% 상승하는 거하고 이렇게 상승률을 유지를 하면서 맞춰간다라고 해도 가격에 대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상승률에 대한 이 부분도 심지어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상승률에 대한 그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규제 정책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쪽으로 자금 수요율이 안 되고 거래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이런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거래를 바탕으로 한 신고가 기준을 보더라도 소위 강남 상구와 마용성 중심으로 가격을 주도를 하고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더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양극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 상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교육과 업무, 인프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지역들, 소위 말하는 강남 상구에 규제를 해서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규제 정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 강남 상구의 가격을 더 올릴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규제를 당했던 곳도 강남이고 그 상품을 보더라도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결국 이런 높은 규제의 강도를 맞아가면서도 버틴 곳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규제 정책은 강남에서는 또 상급지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대안을 찾으려면 강남과 같은 지역을 여러 군데를 만드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같은 교육과 강남과 같은 업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게 좋은데 지금의 규제 정책을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만들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상급지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하단에 있는 하급지나 중급지에 있는 지역의 어떤 발전을 키우는 게 조금이라도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방 광역시까지 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광역시 쪽으로 확대되기에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들은 대도심권에 있는 광역시 정도는 되겠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풍선 효과가 작동을 했을 때는 배경이 좀 달랐어요. 과거에는 저금리 환경이었고 지금은 저금리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입하기도 좋았던 환경이고요. 또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기도 좋았던 환경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환경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풍선 효과를 기대를 해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광역시 안에서도 적정한 좀 컨텐츠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라든지 수영구 일대 또는 서면 일대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 이런 지역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미분양들이 지금 가격을 바닥 따지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성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뭐 교육하고 좀 맞물려 있어서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와 이런 지역들과 구도심 지역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광주도 뭐 둔산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울산도 조선
뭐 요즘 뭐 마스가 프로젝트로 좀 반등들을 했었죠. 그리고 뭐 자동차나 IT 뭐 이런 쪽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도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가 심해졌듯이 광역시의 풍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광역시 안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 지역들 중심으로만 올라가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 안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풍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진공 효과가 더 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똘똘한 지역의 똘똘한 상품 중심으로만 시장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게 펼쳐놓는 그런 투자 또 내 집 마련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2026년에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보면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가 공급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명확한 시그널을 위해서는 수요는 완화를 해 가면서 공급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없는 공급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완화를 해 줘야지 공급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가줘야지 대세 상승의 폭을 조금이나마 둔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정책의 유턴을 통해서 완화 정책으로 갈 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완화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없고 또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가 아닌 강화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대세 상승에 더 큰 상승폭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명확한 그 공급 물량이 축소가 되어 있고 규제 일변도가 시장에서 숙성이 되고 내성이 생긴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저희가 드리는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의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뭐 채널이 잘 성장하고 저도 좋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선별적인 그런 정보 습득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정적이고 양질의 정보를 주고 있는 신사임당 채널 여러분들 열심히 시청하시고 구독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빨리빨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